샬롬, 안녕하십니까? 입법정의 실천연대에서 주관하는 악법저지 실천운동 줌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퍼스트 코리아 시민연대 대외협력국장 박미숙입니다.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영역별 악법 피해 사례, 악법, 설마 하는 순간에 현실이 됩니다. 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명의 전문가가 나오셔서 각 영역별 악법 피해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발표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세미나를 주관한 입법정의실천연대 이정화 대표님이 세이브로 운동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입법정의실천연대 대표로 섬기고 있는 이정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입법정의실천연대는 이번에 발족이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메노라 통일선교회 대표로 섬기고 있었는데 이 악법 저지에 대한 대한민국의 법치국가에 대한 마음이 간절하고 불타오르는 마음이 생겨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주변 분들과 나누고 입법정의실천연대를 세우게 되었는데 이것을 세울 때 25개의 시민단체들이 함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핵심적인 시민단체들이 계속해서 저희와 연대하고 또 같은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여러 영역들의 전문가들이 있고 또 이분들이 이 악법이 어떻게 우리의 현실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가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혼자서 얘기하고 주위 사람들하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공론화시켜서 또 여러 국민들이 알게 되게 되면 이 피해가 이제 이것을 저지하고 막고 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국민적인 어떤 저항권을 행사하는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시작되게 되었고 또 세이브로 운동을 제가 이제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세이브로 운동 자체가 이 법을 지키자. 이 얘기입니다. 그냥 직역은 법을 지키자인데 왜 법을 지키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많은 지식들을 어쩌면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요. 약 20년 전부터 이 악법 중에 악법이 뭡니까? 차별금지법이죠. 이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서 인생 전체를 올인하신 분들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헌신으로 법이라는 것이 우리 일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이 악법이라는 이 법을 통해서 공권력을 사용해서 국가가 우리의 자유를 뺏을 수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천천히 우리가 이걸 깨닫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제 지금 우리의 세대들, 지금 한 70대까지 여기에 계신 거의 대부분이실 겁니다. 70대까지는 6.25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유를 뺏기는 것이 무엇인지 피부로 딱 체험하는 것이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상상할 수가 없는 그냥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정말 지금 현실에 우리가 자유를 뺏기고 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되고 정말 6.25 전쟁을 방불케 할 정도의 지금은 입법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총칼 없이도 우리는 자유를 뺏기고 있는 전쟁 가운데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이브로 운동이라는 것은 이 5가지, 직역은 법을 지키는 것인데 의역은 이 5가지 운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130년 전 1891년에 이탈리아의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람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탈리아의 이 그람시라는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 자기의 꿈은 모든 국가를 공산화시키는 거였습니다. 공산화시키는 것이 꿈이었는데 이 공산화가 이제는 사람들이 공산화가 되니까 자꾸 사람들이 학살되고 또 못 살 가난해지고 그러니까 잘 이제 공산화가 안 되고 이것이 이제 막혀지고 그러니까 이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이 공산화를 위해서 천천히 진지전을 해야 되는데 이 진지전 중에 하나가 법 체계를 바꾸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법 체계를 바꿔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있는 사람들을 공산주의 법으로 자유를 빼앗고 공산주의 국가가 되게 하겠다. 이런 헤게모니를 발표했어요. 근데 그때는 사실 현실적으로 이건 불가능하다. 법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100년이 지난 지금은 이
법으로 공산주의화가 되는 굉장히 많은 단계를 거쳤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피해를 입는가 이것을 조금만 알아도 우리는 이미 굉장히 많은 단계가 진행되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을 통해서 사실 총칼이 아니고요. 법을 통해서 북한과 중국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게 되는 그런 시간이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발등에 떨어진 불처럼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 자유라는 것이 국가의 대통령이 지켜준다거나 어떤 국회의원,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이 지켜준다거나 그런 건 환상이고, 정말로 내가 이 자유를 지킬 수 있는 한 사람이 돼야 된다. 국민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정말 이 자유를 지켜야 되고, 또 이 자유를 지킬 때 뭐예요? 이 나라를 지킬 수 있고, 또, 그러면 정말 이걸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너무 또 추상적인 어떤 시간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오신 분들에게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알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전문가들만 아는 게 아니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도 이것을 간단한 원리만 알면 이것을 저지할 수 있고 반대할 수 있고 또 이거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어떤 한 자리에 설 수 있다. 이것을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 법조인이 아니고 법 전문가가 아닌데, 이것은 정말 이건 아니구나. 이거 진짜 공산화로 가는 길이네. 이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알게 됐는데 여러분 당연히 제가 뭐 똑똑하고 천재가 아니고 영재도 아니고 수재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알게 됐으니까 여러분들도 다 알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것을 전달하고 싶어서 시작하게 됐고요. 그래서 세이브로 운동은 사실은 지금 대선이 약 20일 정도 남았는데 대선에 무조건 도움이 됩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절대로 이재명을 찍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대선 이후에도 대통령 저희가 잘 뽑았어요. 잘 뽑든 잘 뽑히지 않든 이 대한민국의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자유를 우리 자신이 지켜야 된다는 거죠. 한 사람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를 내가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실천하는 운동 5가지입니다. 악법저지 실천운동, 자유민주주의 수호운동, 법치국가 회복운동, 국민의식 깨우기 운동, 국민주권 회복운동 이 5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세이브로 운동을 하겠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은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여기에 동참하셔서 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고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자유의 권리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고요. 조금만 알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악법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악법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세기 현재 이 현대인들, 살아가는 현대인들, 지금 21세기죠. 이 현대인들은 악법은 21세기 노예제도라는 이 말에 굉장히 낯설어 합니다. 그런데 조선시대도 아니고 봉건제도도 아니고 사실은 뭐 이집트의 연결할까? 피라미드를, 네. 가져가.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이렇게 피라미드에 동원되었던 그런 노예들도 아니고 지금 무슨 노예 제도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법을 통해서 악법을 만든 자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 이런 어떤 줄에 매달린 인형처럼, 그리고 또 그들이 우리가 부채를 진 게 아니고 만약에 내가 어떤 돈을 쓰고 빚을 지었다. 그럼 내가 갚아야죠. 그런데 내가 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다 떠안아야 되는 어떤 우리가 지지도 않은 부채를 떠안고 사는 그런 노예로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법으로 우리는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법을 막아야지만 이 21세기의 노예 제도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왜 악법은 21세기 노예제도인가? 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 땅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은 1948년 8월 14일까지는 이 노예제도,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노예제도가 없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뭐 일제시대 때는 전 국민이 공식적으로 다 식민지였으니까 노예였죠. 그런데 1948년 8월 15일에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이것이 다 폐지되게 되는데 이것을 폐지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목적이었는데 이게 무엇이냐 하면 여기 보시면 이 대한민국을 세운 이유는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세웠다. 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세운 목표, 첫 번째 목표가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것이 인권이다. 인간이 가장 첫 번째 보호받아야 될 권리, 이것은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1948년 8월 15일에 첫 번째로 노예 제도가 없어지고 우리에게는 인간의 가장 첫 번째 권리, 기본적인 권리,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정신과 몸과 또 우리가 말하는 것, 이것을 자유롭게 내가 판단한 대로 내가 행동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첫 번째 자유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 어떤 기적적인 시간이 우리한테 왔어요. 대한민국은 자유만 있으면, 대한민국에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만 있으면 안 되고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개인의 자유가 있어요. 우리가 한 개인의 자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표현한 것이 무엇이냐? 이 개인의 자유, 개인이 근본적인 자유를 누리는 것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자유라는 것은 집단이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우리 한 명 한 명이 어떤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활동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선택한 대로 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표현한 네 가지가 이겁니다. 이 대한민국의 건국 정체성입니다. 자유민주주의도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고 자유시장 경제도 기독교 입국론도 한미동맹도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한 명의 자유, 이것을 여기에 근거한 것이 무엇이냐? 한 명 한 명에게 선거권을 준 것이에요.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도 개인이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노예의 상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하고 그 개인이 자기의 어떤 재능을 자유롭게 발휘해서 공평하게 기회를 받아서 선택할 수 있는 사회. 기독교 입국론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자유롭게 내가 선택해서 전도하고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생태계가 이 기독교 입국론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한미동맹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한미동맹으로 인해서 우리는 70년 이상 전쟁이 없는 자유로운 국가에서 살게 되었죠. 그래서 사실 이 네 가지의 건국 정책성은 무엇이다? 우리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 자유만이 아니고 개인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를 위해서 가장 근접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지금 이제 정말 우리가 사실은 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죠. 그런데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맨날 완전 무장하고 군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법입니다. 법. 정상적인 법이라는 거죠. 악법이 아니고. 그 가장 필요한 것이 법이고요. 이 법이 우리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법치 국가가 자유민주주의랑 똑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유는 법치가 아니면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북한에도 법이 있고 중국에도 법이 있는데 거기는 악법인데 정상적인 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법, 그 한 명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법을 만들어서 독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라는 것은 법이 없으면 방종이 되고요. 방종이 되면 무질서하게 됩니다. 질서가 없어지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개인의 자유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근본적인 자유를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국가는 동의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법치국가가 아닌 것은 뭐 북한, 중국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유의 반대말이 뭡니까? 자유롭지 않다. 뭔가 이렇게 묶여서 강제적이고 억압된 그런 상태를 자유의 반대말이라고 하죠. 그럼 법치의 반대말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상상하는 어떤 것을 상상하고 계신지 모르겠죠.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한 단어가 법치의 반대말입니다. 법치의 반대말은 뭔가 하면요. 바로 계획입니다. 계획. 네. 법치의 반대말은 계획 국가고요. 계획 경제고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고 케인스주의고 뉴딜 정책이고 소주성, 소득 주도성 경제 정책이고 국유화하고 공공기업을 확장하는 정책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엇인가 하면요. 법치주의와 반대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자, 이걸 좀 쉽게 설명을 해봅시다.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21분인데
A라는 지점에서. 한 개만 설명할게요. 요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이동할 때 우리가 선택하죠. 기차를 탈지 비행기를 탈지 그리고 또 우리 자동차로 탈지 그리고 경부선을 탈지 그다음에 뭐 또 더 빠른 중부선을 탈지 이런 것을 우리가 결정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A에서 B로 갈 때 계획 경제라는 것은 이제 계획 경제가 아니고 A에서 B로 갈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교통 신호를 지켜야 되죠. 빨간불엔 서고 그리고 교통 속도 제한에도 서야 됩니다. 이것이 법치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규칙을 지키기만 하면 우리는 B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다. 이런 예상을 할 수 있는 것이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계획 국가에서는 어떤가 하면 A에서 B로 갈 때 어떻게 이동하는지 가장 좋은 방법을 전문가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 모아서 위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 위원회를 세워서 이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이것을 연구하게 합니다. 위원회를 세워서 이 A 지점에서 B로 갈 때 가장 좋은 방법, 가장 빠르고 어떻게 하면 가장 안전한지 연구합니다. 돈을 줘서. 그래서 개인이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전문가들이 선택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1번 길로 비행기를 타고만 가는 것이 가장 좋다. 그것만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그리고 가장 평등한 방법이고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고 가장 정의로운 방법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을 법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뭐라고요? 불법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이 전문가를 하더라도 내가 기차를 타면 나한테 어떤 뭐 이런 그거를 준다. 인센티브를 준다. 이 위원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아니면 뭐 친중이라든가 그러면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이게 전문적인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기울어진 결정을 하게 되고 그 결정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불법을 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자유를 침해받는 것이고 또 우리가 돈을 내고 우리가 세금으로 우리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세금을 내는데 그 세금을 그런 위원회에다가 돈을 더 많이 주면서 혈세가 다 낭비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많이 정말로 이런 법들이 계속 만들어지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삶이 일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전문가들이 가장 좋은 방법을 연구해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우리한테 계속해서 이 법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법을 볼 때 또 이 법은 왜 이런 법을 만들지에 대해서 보시면 무언가 이것을 통해서 이득을 얻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원리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 말고도 제가 3분의 1밖에 못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감사합니다. 이정화 대표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네요. 우리 개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세이브로 운동의 그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 세이브로 운동의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모두 세이브로 운동에 동참하고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고등학교 1학년 나혜린 학생이 다음 세대 영역에서 악법 피해 사례를 발표하겠습니다. 용감한 우리 나혜린 학생을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다음 세대 영역에서 악법 피해 사례에 대해 발표하게 될 고등학교 1학년 나예린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를 하게 된 이유는 저는 현재 대한민국의 심각한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악법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대한민국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아가고 헌법에 나와 있는 비상계엄령을 불법이라 하며 탄핵시켰습니다. 또 현재는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세우려는 국회가 너무나도 많은 악법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시대에 고등학생으로 살면서 매우 마음이 아프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많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많은 문제들 중에 국회에서 발의하고 있는 악법 중 차별금지법과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제가 겪은 사례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학교나 뉴스에서는 차별금지법이 사회평등과 차별을 없애기 위한 법이라고 하고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인권을 지키고 학생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법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차별금지법과 학생인권조례가 양의 탈을 쓴 악마 같은 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차별금지법은 그 안에 성적 지향이라는 내용을 넣어서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등 틀린 것을
맞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성경에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고 또 이것을 이제 차별금지법 안에 넣은 이유는 이들이 동성애를 법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정당화시켜 죄를 마음껏 짓고 싶어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나라는 다음 세대들에게 동성애와 성에 대한 잘못된 교육을 가르치고 아직 판단력이 없는 아이들은 이것을 배우면서 자신이 받은 교육이 옳다고 생각하고 또 이로 인해서 자신의 성별에 대한 혼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차별금지법이 우리나라에는 아직 통과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동성애와 성에 대해 가르치는 것입니다. 제가 피해를 본 사례로는 제가 중학교 1학년 기술과정 시간에 성에 관련된 책을 읽고 학습지를 작성하는 수행을 했었는데 그곳에 동성애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쓰는 칸이 있었습니다. 수행으로 읽었던 책은 남자와 여자의 몸이 세세하게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었고 그것을 남자애들과 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책을 읽었고요. 또 그 안에는 성평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 중학교 2학년 기술과정 시간에는 가족의 형태를 배우는 과정에서 동성가족에 대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동성애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같은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그것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또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제로 친구들과 대화할 때마다 계속해서 부딪히게 되어서 힘들었고 주변에서 잘못된 것만을 계속 자꾸만 맞다고 하니까 저 혼자만 다른 것을 주장하고 있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올바른 가치관에 대한 정체성에 혼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학교 선생님과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 부딪히다 보니 또 선생님과의 관계가 안 좋아질까 봐 걱정이 되기도 했고 또 차라리 내가 이런 걸 몰랐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서인데요.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라고 하지만 이는 학생들의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고 교사의 교권을 박탈하는 법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학생인권 조례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건 중에 뉴스에 보도된 대표적인 사례로는 수업 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하던 학생에게 선생님이 주의를 주자 학생이 선생님한테 반발을 하고 의자를 던지면서 선생님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병원 치료를 받다가 명예퇴직을 하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학생 인권조례 도입으로 학생의 권리가 강조되면서 학생들의 권리 남용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또 광주 지역에서 학생 인권조례가 제정된 이후 교사의 지도 권한이 제한되고 학생의 권리가 과도하게 강조되면서 학습 분위기가 저하되어 전체적으로 학업 성취도가 하락하였습니다. 제가 전에 다니던 중학교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수업 시간에 한 친구가 잠을 자고 있어서 선생님이 그 친구를 깨웠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선생님께 성질을 내고 소리를 지르면서 대들었는데 선생님께서는 아무 말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와 같은 법 때문에 선생님이 추락하고 저와 다른 친구들이 피해를 받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수업 시간에 잠을 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오히려 당당하게 선생님께 화를 내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법이라는 것을 악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제 눈앞에서 직접 목격한 게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또 나와본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심각성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앞이 캄캄했습니다. 이런 학교 분위기가 계속 이어져서 중학교 때는 좀 힘들었고 그리고 앞으로 세상에 나아가 이것보다 더한 사회에서 살아가야 할 생각에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와 같은 악법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와 친구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리를 행하고 건강한 것을 가르치는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진실되고 올바른 것을 가르치는 학교에 다니고 사회에서 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래 진정한 평등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가짜 인권주의자들은 모든 것을 똑같이 적용하라고 말합니다. 중학교 때부터 차근법 확인조 폐해를 겪었다니까 정말 우리 어른들이 더 앞서서 악법에 대해서 알리고 다음 세대를 지켜야 되겠다는 각오가 불끈 일어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년 영역 악법 피해 사례에 대해서 우리 대학교 4학년 서대곤 학생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청년학교 피해 사례 발표를 맡은 바른청년연합의 서대곤입니다. 오늘 주제는 제가 청년 주제 핵심으로 가져오긴 했지만은 지금 20대, 30대 청년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심지어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세대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법이고요. 이 법안으로 인해서 정말 과언이 아니라 과장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 놓여있습니다. 태어나면 빚이 여기고 다음 세대 말려주기는 악법이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오늘 함께 이야기하면 좋겠다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네. 먼저 시작하기 좀 질문을 드리면은 여기 부모님들께서 많이 계신 걸로 알아요. 부모님들께 먼저 질문 드리면은 만약에 자녀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빚이 한 1.5억, 1억 5천 정도죠. 한 2억 정도 있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빚이 1억 5천이 있다, 2억이 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 빚을 짊어지우는 거를 국가가 주도해서 하고 있다. 국가가 주도해서 자녀를 착취하고 있다면 어떠신가요? 가만히 놔둘 수가 있나요? 그리고 이렇게 쌓여있는 국가 주도 착취가 국가 주도로 하는 이 사기로 생긴 빚이 코스피에 현재 상장되어 있는 기업의 시가총액보다 더 큰 규모라면은 이 다음 세대에게 엄청난 빚을, 엄청난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그 법이 또 그래서 뭐냐? 국민연금입니다. 이 국민연금 너무 동떨어진 얘기 같고 이게 무슨 법이냐 하실 수 있는데 최근에 3월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습니다. 노무현 정부 이후로 18년 만에 개혁이고요. 이때 개혁에 중요한 것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뭐가 바뀌었냐? 첫 번째로 보험료율이 바뀌었어요. 보험료율이 뭐냐면 매월 월급의 일정 금액을 국민연금에 보험료로 납부하는 비율을 의미해요. 뒤에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소득대체율도 바뀌었어요. 40%에서 43%로 올라갔는데 소득대체율은 뭐냐? 정말 쉽게 얘기를 한다면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금액의 비율을 의미해요. 이것도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먼저 바뀐 점은 보험료율이 조금 올랐고요. 소득대체율도 조금 올랐습니다. 이해를 위해서 좀 말씀드리면 보험료율이 적용되는 거는 20살부터 60세까지요. 노동을 하는 근로연령에 이게 적용이 되는 거고요. 매월 월급에서 9%를 보험료로 납부를 해요. 그런데 13% 올랐으니까 13%를 납부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소득대체율. 이거는 65세부터 죽을 때까지 적용이 돼요. 근데 우리나라가 보통 기대 수명을 85세로 잡기 때문에 65에서 85세로 잡을게요.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벌었던 월급의 평균을 내서요. 그 평균 소득의 40%를 매달 연금으로 받아요. 무슨 뜻이냐? 20살부터 60살까지 월급에 100만 원만 받는 사람이 있다고 쳐요. 매달 100만 원씩 40년 동안 받았어요. 이런 사람은 매달 보험료 9%를 납부하니까 9만 원을 40년간 납부를 한 거예요. 근데 받는 돈은 얼마냐? 40만 원을 20년 동안 받아요. 65세부터 85세까지니까요. 그러면, 근데 또 이 플러스 알파 돼 있는 거는 85세보다 더 살면은 플러스 알파 붙는 거니까요. 이게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면, 내는 건 360만 원밖에 안 냈어요. 근데 받는 거는 800만 원보다 더 받아요. 그럼 여기 남는 돈은 어디서 나오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일그러진 국민연금의 구조에서 국민연금이 자녀 세대에게 빚을 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구 구조 변화인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점점 이 밑에 청년들과 자녀 세대가 줄어들고 있어요. 결국은 이런 식으로 피라미드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왜 문제냐? 지속 가능성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국민연금요. 왜냐면, 먼저는 이게 지금 당장에서는 기금이 이렇게 쌓이게 되어 있어요. 사실. 국민연금 기금이요. 기금이 쭉 쌓이다가 2039년 내지는 2040년까지는 기금이 쌓여요. 왜 쌓이냐? 빚이 나온 데는 왜 쌓이냐? 왜냐면 노동 인구가 아직 많아요. 지금 40대, 50대 이런 분들이 아직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까지는 쌓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40, 50대도 언젠간 은퇴를 하죠. 그 시점이 요 시점입니다. 이분들이 은퇴하는 시점, 이 노동 인구가 급감하게 돼요. 노동 인구가 급감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국민연금 보험료, 기금을 채우는 사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단순히 돈을 내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수준이 아니라 돈을 내는 사람은 급감하는데 이제 그때부터 보험료를 수급하는 사람은 급증하게 됩니다. 완전 뒤바뀌게 되는 거예요. 피라미드가요. 그러다 보니까 2050년이 되면은, 요 시점이죠. 2050년이 되면은, 2055년, 기금이 고갈된다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금 고갈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전에 먼저 빚이 얼마나 있냐 그래서 뭐 이렇게 떠드는데 빚이 얼마나 있길래 그러냐?
무려 2,000조가 쌓여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되는데 지금 1,800조라 돼 있지만은 이게 작년 기준이기 때문에 좀 더 쌓여 있어요. 그래서 쌓인 게 2,000조가 있고요. 해마다 32주의 빚이 쌓이고 매일마다 800조의 빚이 쌓이고 있습니다. 매일마다 800억이요. 근데 이 빚이 여기서 멈춰 있냐? 그게 아니에요. 2050년이 되면은 6,000조가 쌓여요. 2090년이 되면은 4경이 쌓입니다. 빚 규모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빚을 근데 누가 지냐? 누가 갚냐? 이 기금이 고갈됐을 때 근로하고 있는, 즉 일하고 있는 지금의 청년 세대, 아직 지금의 학생 세대, 심지어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가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 국민연금 부채를요. 그러면 그 애들이 나중에 얼마를 내야 하냐? 요걸 보시면 돼요. 지금 9%쭉 내다가 기금이 고갈 딱 되는 순간 보험료가 27% 정도로 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쭉 올라서 35%로 오르게 돼요. 이 35%가 무슨 뜻이냐? 100만 원 월급을 받으면은 35만 원은 내가 구경도 하기 전에 국가가 빼간다는 거예요. 4대 보험으로요. 근데 4대 보험이죠. 국민연금 그중 하나예요. 나머지 3개 또 다 나가요. 그럼 월급의 50%는 준조세라고 하는 4대 보험으로 다 사라져요. 그런데 그 50%가 남아있냐? 그것도 아니죠. 주민세 내죠, 지방세 내죠, 내야 할 자동차세, 뭐 소득세 다 냅니다. 그러면 남는 돈이 얼마냐는 거예요. 돈이 없다는 거예요. 남은 100만 원 받아도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10만 원, 20만 원도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번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궁극적으로 이 연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모수개혁을 했다가 죠. 왜냐하면 조금만 건드렸기 때문에요. 플러스로 이게 제일 심각한데 지금 명문화를 했어요. 지급 명문화가 의미하는 거는 국가가 책임지고 지급해주겠다라는 건데 이게 왜 문제냐? 앞서 보시면은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데 안 했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렇게 세금을 더 내게 돼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요. 청년들이 돈이 없죠. 결혼을 안 해요. 결혼 안 하죠. 애를 안 낳아요. 애를 안 낳죠. 내는 사람 또 없어요. 내는 사람 없으면은 지금 세대보다 줄어드니까 받는 사람도 늘어나요. 그럼 기금이 또 부족하죠. 또 세금을 투입하게 돼요. 또 세금 증가해요. 이렇게 연금 사회주의 이런 악순환이 빠지면서 대한민국이 연금 사회주의 국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될 수도 있다가 아니라 사실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상 제가 좀 급하게 한 게 있긴 한데 결국 국민연금이라는 게 악법이냐 했을 때 악법이라고 느껴지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법이 있고요. 국가가 법으로 명문화해 놓은 엄연한 국가 법으로 운영되는 연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법을 똑바로 개정을 하지 못하면 다음 세대가 지금 2,000조, 3,000조 다 갚아내야 돼요. 근데 2,000조, 3,000조에서 멈추는 것도 아니고 몇 경까지 그 부채가 올라갈 수도 있고요. 국고를 투입하는 순간 월급의 50%가 받기도 전에 사라져요. 그러면 이 청년 세대도 줄어들면서 대한민국 자체가 존립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태어나면서 빚이 2억이 된다면, 근데 그걸 국가가 주도한다면 정말 개인의 돈을 나라가 다 가져간다는 말이네. 전체주의, 공산주의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연금사회주의라는 말이 굉장히 무섭게 들립니다. 국민연금을 개혁하지 않고 제대로 운영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베네수엘라 직행 기차를 타게 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 기도하고 더 알리고 악법을 더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우리 청년 서대곤 학생 격려해 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종교 영역 악법 피해 사례에 대해서 세계력교회 손현보 목사님 말씀을 영상을 통해서 듣겠습니다. 열명 들어가라. 여러분 코로나 때에 문재인 정부의 방역 지침을 통해서 5명 들어가라, 10명 들어가라, 50명 들어가라 이렇게 해서 한국교회는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6만 개의 교회 중에서 1만 2천 개의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이런 악법을 막지 못하면 교회 처지를 잃게 되고 누군가가 교회를 해하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이런 악법들을 통해서 교회를 근본적으로 멸살시킬 수도 있습니다. 악법을 막아서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고 교회를 지켜내야 되겠습니다. 자유대한민국 파이팅! 한국교회 파이팅! 파이팅! 오늘 저는 법원 앞에 나왔습니다. 코로나는 거의 다 끝났지만은 우리의 재판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문재인 좌파 정부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감염병이라고 하는 이런 맹목을 붙여서
다른 종교는 다 예배를 드리고 또 모든 것들은 다 행사를 하게 하면서 오직 교회만 문을 닫고 교회만 예배를 드리게 하지 못하고 동물원에 먹이를 주는 것처럼 5명 모이라, 9명 모이라, 19명 모이라 어떤 원칙도 없이 예배당의 그런 수용 능력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한국교회 전체를 옥죄했던 사건들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한국교회는 1만 개의 교회가 사라지게 되고 특별히 2년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중고등학생들이 급감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또 젊은 부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다가 완전히 주저앉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또 어르신들도 많고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고 평상시로 돌아왔지만 한국교회는 약 30% 40%가 출석을 하지 않는 이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으로도 해명할 수가 없고 이 일들은 정부가 교회를 탄압하는 한 가지의 방편으로 코로나를 사용한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는 끝난 건가요? 네, 아, 앞에는 직접 말씀해 주셨고 뒤에는 저희가 그 보충 참고 자료로 틀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 방역 때문에 종교의 자유가 침해받았죠. 그리고 많은 교회가 문을 닫게 됐고, 이 아픈 기억을 잊지 않고 악법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과 교회를 지켜내야 하겠습니다. 6.3 대선 후보 중에 한 명은 공공기관과 은행에 30%의 성소수자 퀴어를 채용하겠다고 공약을 내걸기도 했죠. 이러한 사실들을 널리 알려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는 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으로 경제 영역 악법 피해 사례를 헤비몰링의 CEO 송재용 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헤바몰링, 죄송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테바몰링 송지혁 대표라고 합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너무 네. 네. 화면 공유를 했는데 혹시 볼 수 있을까요? 네, 화면 공유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타이머 잠깐 킬게요. 네, 악법이 미치는 사례 건축 노동계 시작하겠습니다. 네. 법은 문화를 만들고 그 문화는 생활 패턴을 만든다. 예, 누가 한 말일까요? 네, 제가 한 말입니다. 네. 한번 이거를 제가 이 챗GPT한테 이 문장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이렇게 나왔어요. 법은 단순히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영역을 넘어 문화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문화의 발전을 촉진하고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은 문화의 다른 요소들과 복잡하게 상호작용하며 사회의 가치관, 도덕, 경제, 정치, 그리고 언어에 영향을 미치고 동시에 그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챗GPT가 알려주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저희가 어떤 법이 만들어지면 그것이 문화와 우리의 생활 패턴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죠. 네.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부동산 규제와 건축법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그 악법 사례를 저는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장 이제 먼저 이 관련 법들이 발표가 되고 시행이 됐습니다. 알다시피 부동산 규제법이 2017년도 당시에 발표되면서 건설 시장이 얼어붙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2018년 6월부터 건축법이 또 규제가 되는 그런 이제 시행령들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면 이 건축법 규제의 목적은 뭘까요? 일자리 파괴와 중산층 파괴에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21차례의 부동산 정책들이 이렇게 나왔었고 이와 관련해서 경제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이제 영향력들을 미쳤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 관련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한 여파를 저희가 겪었었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이사를 하질 않아요. 왜 이사를 못할까요? 부동산이 규제가 되니까 대출이 되지 않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동을 이렇게 이사를 하려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거나 혹은 전세를 이렇게 갈아타거나 이런 것들이 원활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부동산이 완전히 묶여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건설 관련된 일들이 하나둘씩 규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된 이 건축주 직영공사 범위 축소 시행안들이 이제 시행령들이 발의가 되면서 원래 이제 저희가 보통 50평 정도의 건물 그걸 우리가 일반적인 건축 시장에서 일반적인 건축업자들이 지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2018년 6월 27일 이후부터는 이것이 변경돼서 전문 건설사들이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이하로는 할 수 없도록 이 건설 면허가 있는 업체만 이렇게 되는 법을 시행합니다. 근데 이게 말로는 참 듣기 좋은 말 같은데 실제로는 이 건축법 관련해서 굉장히 폐해가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이 민간 시장에서 모든 것들이 이 건설 업체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생태계가 이미 지하 경제가 형성이 돼 있는 부분들이 균형이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영세하고 또 그 건설사들이 항상 그 인력들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건설 면허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라이센스적인 게 아니라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 굉장히 그 요건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의도적으로 이 건설 어떤 관련 업계를 파괴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저는 그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여파로 실제적으로 드러났죠. 건설사들이 27곳, 2019년 이후부터 해서 지방건설에서 85% 정도가 이 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이게 그냥 그 법이 좋고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으면은 이런 현상들이 안 일어나겠죠. 그런데 정반대의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건설사들이 꽤 많았습니다. 삼정이라든지 익수건설이나 이런 업체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제 어떤 그 전체적인 파이에서 3분의 1이 건설 관련인데 건축법 개정안 이후에 또 부동산 경기와 또 건설 경기가 얼어붙게 되면서 전반적인 한국 경기 위축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간극이 어떻게 메워졌냐면 이 건설 관련 이 인력들이 일자리가 감소하다 보니까 대거 이탈을 해요. 그리고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건설업에서 조기 은퇴를 하게 되면서 젊은이들을 우리가 양성을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 건설업 쪽에 유입이 되지 못함으로써 그 간극을 조선족으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선족들이 저희가 이렇게 그 인건비가 오르고 아무래도 이제 건설 시장에 인력이 없다 보니까 인건비가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값싼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서 조선족들 대거 고용합니다. 그래서 건설 노동자 중에 15% 이상, 지금 같은 경우 16%, 이제 앞으로 더 높아질 건데 조선족들이 이 비율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단가는 계속 올라가고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전반적인 이제 그 이 자재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굉장히 이런 게 원활하지 않으면서 아무래도 이제 건설 단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인건비까지 상승하게 되면서 이 조선족들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이게 어떤 문제가 또 생겼냐면 조선족들은 합법적으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불법 취업들을 이렇게 하고 그런 것들이 양성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것들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재외동포 관련 F4 비자가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또 개정안으로 바뀌게 돼서 H2 비자라는 것으로 통합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조선족들이 장기적인 체류가 가능한 이제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건설 관련 일자리들은 조선족들이 잠식을 할 거다라는 건 저희 이 건설업계에서는 거의 기정사실화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또 어떻게 이어지냐면 비숙련 외국인들이 이렇게 대거 들어왔는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건설 규제로 인해서 국내 수련공들이 은퇴를 조기에 해버리고 외국인 수요는 늘어났어요. 근데 이 외국인들이 일을 잘하든 못하든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한국 사회에 이 노동을 기피하는 문화가 또 우리나라에 굉장히 강하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건설 시장에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외국인들이 이 간극들을 채우고 또 결국은 그것들로 인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외국인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고령화된 건설업계의 또 미래 성장 동력의 MZ 세대가 떠나고 또 결국은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청년들의 일자리와 그리고 또 외국인 의존도가 높아짐으로써 어느 적정 시기가 되면 이들이 담합하고 또 노조도 결성하고 또 결국은 정치적 입지를 반드시 행사할 거라는 시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미 10년 전에 이 얘기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 사실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현실은 이미 이것들이 시행되고 있다. 저는 지금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 시대에 맞춰서 또 앞으로 더 일자리가 소멸할 것인데 이를 대체할 인력들이나 사회가 이제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외국인과 AI가 순식간에 대한민국의 일자리를 잠식할 것입니다. 저는 건설 관련된 이런 이제 어떤 법들이 결국 이것들을 만들어냈다. 이런 결과값을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일단 더 내용이 있지만 8분이 지금 넘었으므로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8분이 굉장히 짧게 느껴졌습니다. 대표님 아, 너무너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조선 쪽이 지은 건물은 메이드 인 차이나일까요? 메이드 인 코리아일까요?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복지 영역 악법 피해 사례에 대해서 진원무역 한국입양가족연대 오창화 대표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혹시 제 소리 잘 들리시나요? 잘 네. 들립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네. 네, 화면 잘 보이실까요? 네, 슬라이드쇼. 잘 보입니다. 네네, 잘 슬라이드 보이시는. 네네, 저는 보호출산법에 대해서 10분에 걸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 소리 나오나 한번 봐주세요. 안 나옵니다. 소리 나오나요? 소리 안 나옵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아이고, 공유 중지하고, 소리 공유를 안 눌렀군요. 네. 네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적인 시선으로 바라본 해외 입양을 나오나요? 반대하고 국내 입양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소리 나옵니까? 네. 네. 일부 종교인과 언론인, 법률가와 정치인이 통과시킨 입양특례법. 우리나라 입양 현실을 무시한 입양특례법의 가장 큰 피해자는 입양이 아닌 시설로 가야 했던 말 못하는 아이들입니다. 입양특례법의 독소조항을 살펴보면 미성년 미혼모나 혼외 출산, 근친이나 성폭력 등으로 인한 딱한 처지라도 입양을 위해서는 출생신고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베이비박스 아동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베이비박스에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아이를 놓고 간다는 생모들의 편지가 수북하게 쌓였습니다. 입양 부모의 자격 요건이 과도하게 높아지면서 연봉 5천만 원이 적정 기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사법부의 입양 결정 기한이 국내 평균 7개월, 해외 입양은 20개월이라고 합니다. 아이에게 애착이 형성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를 부모의 사랑 없이 보내야 합니다.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유기아동의 경우 입양에 필요한 호적을 만드는데 5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사이 아이는 보육시설로 옮겨집니다. 우리나라 시설의 냉정한 현실을 감안하면 아이의 입양은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2017년 국회 입법 영향분석 보고서에 입양특례법은 요보호 아동의 가정 내 보호를 강화한다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국내 입양 활성화에 필요한 국민인식 개선도 못했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한 해 40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하지만 최근 5년 동안의 통계를 보면 매년 4,000명 이상의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양육이 포기되고 그중 1,000명 이상의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부모와 헤어지게 됩니다. 2017년 한 해 당장 입양이 필요한 신생아는 1,000여 명에 달했지만 그중 새로운 부모를 만나 가정에서 자라게 된 아이들은 국내 입양 465명, 해외 입양 398명으로 863명에 그쳤습니다. 해마다 경제와 복지는 발전하지만 부모가 필요한 아이들의 가정 보호율은 감소하고 있는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지난 2018년 1월 남인순 의원은 자극적이고 예외적인 사건을 문제 삼아 현행 입양특례법보다 더 강화된 법을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당시 공개된 내용 중에는 입양의 날과 국내 입양 활성화의 법적 근거인 입양 홍보 조항을 삭제하고 입양에 대한 절차를 더욱 까다롭게 하여 국내 입양은 억제하고 해외 입양은 중지시키려는 의도를 비쳤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약자는 말도 못하고 부모도 없는 고아들입니다. 가장 먼저 그 아이들의 부모인 미혼 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는 한편 국내 입양이 불가능해진 아이들은 해외 입양을 통해서라도 시설이 아닌 가정을 찾아주어야 합니다. 모든 아이가 부모의 사랑이 있는 가정에서 자라야 함은 모든 인류가 지지하는 보편적 가치입니다. 전국 입양가족연대 전가연의 소중한 가치이기도 합니다. 네, 제 소리 들리시죠?
네, 네. 네네. 이게 지금 저희들이 만든 게 2018년에 만든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5년 동안에 꽤 차이가 있는데요. 2017년까지 40만 명 태어났던 태아의 숫자가 지금 대한민국이 25만 밑으로 떨어졌죠. 그래서 그때보다 현재 상태는 많이 바뀌어졌지만 제가 그 영상을 저희들이 보여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입양법이라는 게 1973년에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입양을 촉진해야 된다라는 법안으로 대한민국에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양은 극히 소수만 입양되어지고 입양 대상 아동이 한 10% 정도밖에 입양이 안 되는 그런 안타까운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고 있는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넘어서면서부터 공개 입양 운동이 진행이 되고 그래서 2011년에는 1540명이 국내 입양되는 놀라운 일들이 이뤄지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그 사악한 법을 만드는 사람들도 참 성실해서 2011년에 그분들이 법을 만들었는데요. 그 법이 현재 우리한테 적용되고 있는 입양특례법입니다. 이 입양특례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모의 자격 요건을 높이겠다. 그래서 이전에는 많은 미자리 교일지라도 목사님들이 입양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재산이 없다고 입양을 막게 되는 것을 초래해서 입양 부모의 숫자가 극히 줄게 되었고 두 번째는 입양 대상 아동들은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자기 부모하고 헤어졌어도 자기한테 알 권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입양 대상 아동들은 자기 친생모로부터 출생 등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법안 두 가지가 굉장히 긴 법안 중에 두 가지가 끼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알 권리라는 것으로 인해서 아까 미혼모 대부분이 미혼모고 위기 임산부인데 위기 임산부들한테 당신의 호적의 이름을 올려라라고 하니까는 그 미혼모나 위기 임산부들은 아주 위험한 낙태를 했거나 아니면 아동들을 유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이비박스 아동이 급격히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졌고 그리고 입양 대상 부모들의 자격 요건을 올리겠다고 하면서 입양할 수 있는 부모님들이 확 줄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1년에 국내 입양되는 숫자가 한 1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2011년에 1540명에서 현재는 100여 명 정도 됐고 그 메인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입양 부모의 자격 강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아동의 알 권리를 위해서 무조건 출생 등록해라. 그러면서 실은 저희가 2019년에 낙태죄가 입법 불합치가 됐잖아요. 헌법 불합치가 됐는데 그러고 나서부터 유기아동과 입양 대상 아동 아니면 그런 그러니까 원가정에서 분리된 아동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게 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바라보는 입장은 분명히 낙태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2011년 법을 누가 만들었냐? 민주당의 최영희 의원이 만들었는데 이분은 그 내일신문 사주의 부인이기도 합니다. 국회의원이기도 했고 최영희 의원이라는 분이 굉장히 급진적 페미니스트로 항상 권리를 주장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동의 알 권리 그래서 그 출생 등록을 해라. 근데 오히려 아동의 알 권리 때문에 더 많은 아동들이 낙태되고 유기됐고 그리고 입양의 그 부모의 자격 강화 그리고 이분들은 항상 원가정이 모든 것을 잘 키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 어디 가봐도 고아들은 1에서 2% 정도 발생을 하는데요. 그 원가정에서 분리된 아동을 우리가 어떻게 키우냐 라는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지 무조건 잘 키우지도 못하는 원가정한테 아까 모든 원가정의 애를 잘 못 키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는 항상 1에서 2% 정도의 자기 아기를 키우지 못하는 부모들의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돌볼 것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고아 돌봄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선진국인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 OECD 국가의 대부분은 현재 보육시설이 아예 없습니다. 다들 가정 위탁을 하고 가정 위탁을 해서 어느 정도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되면 입양하는 수순으로 가는 것이 대부분의 국가가 지향하고 있는 바인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고 민주당 의원들 중에 특히나 그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는 의원님들은 그 아동들이 다른 가정으로 입양되거나 위탁되기보다는 시설에 그러니까 보육원, 옛날 말로는 고아원에 있어야지 원가정에 돌아갈 확률이 있다. 그러니 보육원에 있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90% 이상이 생모생부가 찾으러 오지 않고 그 아이들은 이거는 보육원 퇴소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자기는 태어나자마자 지은 죄가 없는데 18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돌이켜서 보면 아까 악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야기하는데요. 놀랍게도 악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굉장히 선한 것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맞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들여다보면 또 그 결과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죠. 감사하게도 저희들이 법안이 입양촉진법이라는 법안으로 2023년에 통과가 됐고 지금 다가오는
2025년 7월 19일 날 입양촉진법이 시행되게 됩니다. 물론 시행령으로 여전히 민주당하고 부딪히면서 많은 법안이 공백 상태로 시행령 그리고 시행 규칙을 어제까지도 어제가 오늘이 입양의 날입니다. 대한민국 그 정부가 지정한. 그래서 어제 입양의 날 행사 때 이기일 차관보하고 이기일 차관님하고 이 내용 가지고서 계속 주고받으면서 여전히 보건복지부에게 여러 가지 건들에 대해서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 3번의 입양 공적 체계, 입양 부모 자격 강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입양 부모의 자격 강화로 인해서 입양 부모의 숫자가 줄어든 것도 있고 또 입양의 공적 체계를 강화한다고 하면서 입양한 가정들을 이번에 촉진법에도 또 들어가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싸우고 있는 게 뭐냐면 계속해서 관찰하겠다는 겁니다. 입양 부모들은 미혼모 단체들이 보기에는 잠재적 아동학대 가정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의 아기를 뺏어갔다, 당신네들이, 입양 가족들이. 그러면서 그런 삐뚤어진 시각으로 바라보고 정말 아동에 대해서 돌보는 것이 아니라 미혼모의 권익, 미혼모의 입장, 그런 것들을 주장합니다. 뒤에 PPT가 굉장히 많은데요. 뭐, 이 내용은 PPT 제가 공유했고 올렸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시면서 이야기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2023년 말씀드린 대로 그 가족관계 등록법 등록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동의 알 권리 때문에 모든 아동들은 출생 신고를 해야 된다. 너무나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요 다음 표 보면 보편적 출생 등록인데요. 보편적 출생 등록이 아까 원론에서 말씀드렸던 입양특례법 2011년에 시행되었던 입양특례법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아동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것도 똑같이 모든 아동은 출생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맞고 우리도 이것을 지지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편적 출생 등록을 했을 적에 위기 임산부나 그 아동 아까 뭐 여러 가지 뭐 미혼모나 뭐 청소년이거나 아니면은 뭐 자기가 자기 이름으로 아동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위기 임산부들인 경우에는 이런 다른 문이 없으면 아동을 살해하거나 아니면 아동을 유기하는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보편적 출생 등록 제도를 도입하라라고 얘기했어요. 그 옆에 보시면 누구냐면 이게 다 미혼모 단체입니다. 한국 한부모 연합, 뭐 선택된 미래를 만드는 미혼모 협회, 미혼모 네트워크, 한부모 네트워크, 미혼모 가족 협회 다 이런 분들인데 희한하죠? 이런 분들이 출생신고 제도를 도입하라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 설명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낙태를 주장하고 그리고 동성애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입양을 반대하십니다. 반대로 입양을 찬성하는 분들은 내가 아기를 죽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기를 데려다 키우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부모가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우리 입양 부모들은 낙태를 반대하고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동성애 부부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아세요? 동성애 부부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입양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 스스로 아기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그 동성애 부부들이 아기를 데려갔을 적에 그 아기들의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생명을 붙드는 사람들과 낙태와 인간의 권리, 또 자기의 어떤 성 정체성의 혼란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묻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잘 안 보일지라도 그 이념과 그 배경에 가서 누가 어디에 모여 있는지를 보면 정확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병원 밖 출산 건수 이거는 이제 긴 얘기인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저희 정리하겠습니다. 보호출산제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대하는 단체들이 있었고 저희는 입양 가족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아기의 생명을 지켜달라 우리가 키우겠다고 하면서 하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요 화면은 제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미혼모들 성경에서 말하는 과부가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많죠. 한부모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혼하거나 아니면 결혼 안 하고 아기 낳는 비율로. 근데 요즘에 놀랍게도 국가의 시책으로 한부모들을 많이 지원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결혼했는데 결혼신고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집도 얻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 이기일 차관님한테 그분의 최근에 YTN에서 인터뷰했던 내용을 가지고 열심히 그분을 설득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기일 차관이 뭐라 그러냐면 선진국에 가면 50%에서 60%가 미혼모 자녀다. 근데 우리나라는 미혼모 자녀가 4%밖에 없기 때문에 미혼모들이 아기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그것이 우리나라 지금 보수당이죠. 현재는 그래도 국힘당이 대통령 지금 탄핵당했어도 국힘당이니까 국힘당에서 뽑힌 보건복지부
차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어, 선진국, 미국하고 유럽에 얼마나 깨어진 가정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피해받는지에 대한 우리 아이들 정말 괜찮을까라고 하는 그 책을 선물하고 그 책의 서머리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모든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야 될 자라야만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또 다른 가정을 소망하며 그 엄마 아빠가 한 자녀를 한 번에 낳아서 그렇게 여러 명 낳아야 되겠지만 한 자녀를 그렇게 키우면서 그 아이들이 가정을 소망하고 건강하게 자라며 사회적 일원이 된다라는 그 논리가 너무나 당연한데 그것을 헷갈려하는 공무원들 또 그것을 또 주장하고 있는 정말 이념으로 오염된 사람들이 만드는 법으로 인해서 대한민국도 이제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 프랑스와 독일의 그 보호출산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양육시설, 그룹시설 지금 보육시설에 안에 있는 아이들이 몇 프로 지금 그 면접 교섭 받고 있나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전화가 굉장히 많은데 요즘에는 아동들, 보육원에 들어가는 아동들이 갓난아기가 들어가기보다는 학대, 방임 또는 가정폭력 뭐 그런 걸로 인해서 강제 분리돼서 보육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예전에는 면접 교섭 아니면 소통이 거의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한 50% 정도는 자기 생모, 생부하고 연락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원가정에서 분리된 아동들이 자기 생모, 생부한테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할까? 그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학대받은 아이들이 보육원에 들어가서는 거기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보육원에서 갓난아기 때부터 들어갔던 아이들은 가정이 뭔지 전혀 모르고요. 그 나이가 들어서 학대나 뭐 방임 아니면 뭐 그런 것으로 들어간 아이들은 보육원이 천국이라고 합니다. 둘 다 보육원에 퇴소해서 가정을 소망하지 않고 결혼하는 일도 극히 적고 결혼했어도 가정을 이끌어갈 힘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참 미국에서는 어떻게 아동을 돌보고 있나? 그래서 이런 그 법안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세이프 헤븐 로 미국에 있는 그 법안을 가지고 제가 재작년에 그 김미애 국회의원하고 같이 미국에 가서 세이프 헤븐 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미국의 하원 의원과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여러 공무원들과 만나서 만들었던 자료를 가지고 보호출산법을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우리나라에서 현재 보호출산법으로 어, 작년 7월에 시행이 되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한 200여 명의 아동들의 생명이 지켜지고 그리고 그중에 80여 명은 지금 익명출산으로 입양되고 있습니다. 보호출산법의 목적이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해 출산, 양육에 어려움을 겪은 임산부를 지원하고 태아와 자녀와 안전한 출산, 양육 환경을 보장함으로 생모, 생부, 그 자녀의 복리주의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좀 복잡한 얘기죠. 뭐냐면 위기 임산부가 익명으로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법인데 이 법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가 그렇게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호출산법은 재작년에 국회에서 들어갔을 적에 55대 45로 간신히 통과가 됐습니다. 막판까지 대부분 본회의 투표에서는 뭐 다 90% 넘습니다. 95%, 몇 명이 뭐 기권하는 정도인데 이 보호출산법만큼 팽팽하게 반대 의견이 셌던 적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명을 붙들려고 하는 자와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자의 싸움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태아의 생명에 관해서 권리로 인식하고 그것이 여성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법과 또 우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믿고 태아의 생명을 붙들겠다고 하는 우리의 법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영아 6일을 막겠다. 그래가지고서는 그 우려를 했던 사람들한테는 상담에 초점진 법안이 이제 올라갔었고 낙태를 안 내야겠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은 우리가 낙태 14조를 포함하지 말아달라. 미혼모를 지원하겠다. 미혼모로 낳겠다. 역선택 아까 말씀드렸고요. 알 권리를 침해한다. 알 권리와 생존권 중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이야기해달라라고 하면서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 후 현재 280명이 전화를 걸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그중에 80여 명은 입양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짧은 시간에 큰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참 말이 많이 꼬였는데 그래도 네, 기본적인 말씀은 우리는 태아의 생명을 지키고 그 태아를 가슴으로 낳아서 키우겠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고아를 돌보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보호출산법을 통해서 더 많은 태아의 생명을 지키려고 하고 있고 입양촉진법을 통해서 더 많은 아동들이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시간이 오버됐습니다. 어려운 발걸음이었습니다. 오늘 진짜 바쁘시고
정말 이거 모시기 힘든 우리 대표님인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전혀 아니고요. 네, 네, 저기 저한테 한 제가 1시간 주면 조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텐데 네, 아쉬웠습니다.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 저번에 말씀을 듣기로는 이제 그 입양 단체들을 국영화 시키려고 한다는 얘기. 이미 됐습니다. 민간 이미 민영화에서 민간 입양 기관들이 다 네. 이번에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 오퍼레이션 밑으로 들어가는 게 이번 7월 19일 사건입니다. 그래서 입양의 공적 체계 강화라는 이야기를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 하면은 이해가 됩니다. 근데 현재 국힘당에서도 아까 이길 차관님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이분들이 참 모르시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민주당에서 얘기하면 뭐 이해가 되죠. 그 사람들은 맨날 큰 정부를 얘기하고 국가가 하겠다고 떠들니까. 근데 이것을 지금 민주당에서 하는 그 예를 들어 행태를 국힘당에서도 한다라는 게 저는 참 너무나 마음이 어렵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자료를 막 인쇄해 가가지고 그 틈틈이 어제 입양 행사였습니다. 입양의 날 행사를 할 때 차관님이 옆에서 서류 전달하면서 차관님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라고 설득하려고 하는데, 그분도 이제 6월 달에 퇴임이니까 또 그 다음 사람 만나면 처음부터 또 그 소리를 또 해야 됩니다. 대표님 네. 화이팅입니다. 다음에 또 더 긴 시간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지난주에 그 기사 보고 그 보건복지부 차관실 전화했더니 안 받길래 장관실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이 되느냐. 외국의 사례와 우리나라의 사례, 가정을 꾸리도록 독려하고 청년들이 결혼하고 싶도록 나라를 만들어야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했더니 장관에게 보고하겠다. 뭐 이런 대답을 듣긴 했습니다. 여러모로 애써주시는 우리 오창화 집사님 감사합니다.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은 아니고요. 우리 이정화 대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짧게 광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이게 우리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절대로 피해 입지 않습니다. 우리가 피해를 입기 때문에 피해 입는 사람이 이것을 막아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피해를 입는 것인가? 이게 전부 다 공적인 어떤 공영화되고 국영화된다. 그럼 전부 다 우리 또 세금을 쓰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가 다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점점 저희 세금은 늘어나고 저희 빚은 늘어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 죽어가고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이 세미나를 할 것인데 제가 어떻게 악법을 또 분별하는지를 연이어서 to be continue로 할 것이고, 이제 서부지법 이제 아까 섭외가 되었습니다. 김지미 변호사님 굉장히 유명하신데요. 그분이 다음 주에 오셔서 서부지법의 악법과 관련된 이 스토리들을 풀어 주실 겁니다. 그 외에도 이제 저희가 지금 섭외하고 있는 중이고,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정말 이 얘기 꼭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한테 이 문의 전화로 전화해 주시면 저희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진행되는 동안 많은 어떤 그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후원 계좌는 매너라 통일선교회 국민은행 계좌로 작게라도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새벽마다 저희가 대선 전 토요일 새벽 전문가가 알려주는 전략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5월 10일 저번 주 토요일까지 이청 교수님이 오셔서 했고요. 5월 17일, 24일 토요일 새벽에는 중국의 초한전 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김영달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줌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질의응답 시간도 가지고, 그러니까 많이 오셔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가 보수주의 북리딩 클럽을 합니다. 거의 클럽을 하는데요. 지금은 박정희가 옳았다 책을 함께 읽고 발제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문의해 주시면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보수주의 책을 저희가 읽고 발제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좀 올려주시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악법 저지 실천 운동만 하는 단톡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QR코드를 찍으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또 링크 올려드리면 그 링크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두 같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보시고 이게 진짜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고 피로도가 높아지시는 분들이 많다 해서 악법
악법만 딱 올려드립니다. 반대할 악법만. 그래서 V4 코리아 그 사이트로 들어가서 반대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요 단톡방에서 이 악법 저지에 대한 필요한 것들을 문의하시면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대재윤 방이 있는데요. 자유대한민국 재건 위드윤이라는 방이 있습니다. 여기는 우파 정보, 우파에 대한 광고 모든 것을 허용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의견도 나누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까 그 단톡방은 악법만 올리고요. 여기 이 단톡방은 모두 정보를 다 공유할 수 있습니다. 초대를 원하시는 분은 이 전화번호로 문의 주셔야 됩니다. 직접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오실 수 없고요. 저희가 초대해드려야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우리가 악법을 막겠다는 결의를 다지며 마지막으로 구호 제창하겠습니다. 모두 마이크를 켜주십시오. 제가 선창하면 뒷부분을 함께 3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연습할까요? 자유 대한민국 우리가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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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하시면 돼요. 지킨다. 네, 저녁 다 드셨죠? 목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이 정도로는 어림없어요. 사단이 쫄라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우리가 지킨다. 지킨다. 잘하셨습니다. 매일 악법 저지 내 손으로 내 손으로 하셔야 되는데 지킨다 하셨어요. 네, 내 손으로 지키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악법 발의 22대 국회 해산시키자.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리가 하늘에 닿았을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8시, 일요일 8시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굿나잇. 감사합니다.